돈을 푼 거에 비해서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네. 사실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어떤 고통에 세계는 휩싸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라는 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오버프라이싱, 과잉평가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드시 투기적 열풍이 가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투기적 열풍이 가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 평균 대출 금액이 5배가 늘었거든요. 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제일 위험할 거고 제일 취약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제 옆에는 윤석천 선생님 오늘 모셨는데요. 유명한 경제평론가이시고 또 저희 연구소 외부 필진으로 굉장히 좋은 원고를 매달 한 번씩 보내주고 계십니다. 윤석천 선생님 오늘 모신 이유는 이분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금리, 환율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상당히 좀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첫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인플레와 금리 인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인플레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온 건가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인플레가 안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실물 경제 쪽에서 인플레가 엄청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인플레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거랑 반드시 인플레이션에 어떤 상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엄청나게 많은 뭐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풀리긴 풀렸지만은 네.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라 그러죠. 네네. 그 자체는 사실은 뭐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는 거니까. 네. 돈을 푼 거에 비해서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네.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돈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뭐 약간의 어떤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에 좀 국한되죠. 네. 지금이야 뭐 이제 완화가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봉쇄가 완전히 뭐 풀리고 했으니까 사실은 봉쇄가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서비스업 부분은 완전히 죽고 대신 이제 재화 부분들이죠. 가령 뭐 컴퓨터라든지 내구재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이제 아무래도 돈 씀씀이들이 많아지니까 그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는 뭐 그게 이제 합리적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주요 원인은 수요발이 아니라 수요가 이제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가지고 수요가 급증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주된 이유가 되는 거다. 네. 네. 거기에는 뭐 잘 알다시피 뭐 지금의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어떤 급등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또 봉쇄 같은 경우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봉쇄가 길어진다고 하는 건 2020년 초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 자체도 봉쇄가 됐었잖아요. 네. 따라서 그러니까 서구의 수요가 죽으면서 네. 중국이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들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역으로 사실은 중국의 봉쇄가 가시화되면서 특히 서구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들이 서구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요인들. 뭐 이런 요인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 공급됐던 중국산 물건들이 잘 공급이 안 그렇죠. 된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공급망 재편의 영향도 있는 거고요. 네. 가령 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뭐 온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네. 브랜드 쇼어링이라든지 네. 동맹국 위주로 이제 공급망을 다시 짜려고 하는 네,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요인들이 얽혀가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이런 고공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코스트 푸시대로 이제 인플레가 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네. 디맨드 풀이라고 네네네. 수요 견인형으로 오는 경우들이 네네네네.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유동성이 워낙 풀려 있다가 억제된 소비가 이제 분출하면서 네네네.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급망 교란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일어나면서 네네.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미중 간의 경제 블록화 현상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진단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네네.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눈에 그러니까요. 보이는 수준까지는 올해 5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제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왜 그러면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통상 그러니까요. 보통 그걸 갖다 네.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잖아요. 지난해 이미 5% 뛰었는데 거기에 다시 지금 8%가 그렇죠. 뛰고 있는 거니까 예. 사실은 1년여 만에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진짜 되게 높은 거예요. 예, 그 엄청난 거고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들이 다른 상품들에 스며드는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슬슬 스며들죠. 가령 뭐 밀가값이 오르면은 빵값이라든지 뭐 네. 또 옥수수 그 기름값이 오르면은 각종 과자라든지 뭐 이런 제품은 스며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텀을 가지고 레그 타임을 갖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네. 사실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어떤 고통에 세계는 휩싸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물론 이제 뭐 피크는 쳤다 이런 네. 의견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가 이게 뭐 향후 1, 2년 안에 네네. 예전처럼 뭐 2%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느냐 네네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은 네.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스티키하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끈적끈적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가령 성장률은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데 향후 진행될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나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라는 게 어떤 시나리오? 리세션으로 이제 급속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선생님 네. 말씀은 급속한 리세션으로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떨어지면 그 강제적으로 그게 지금 네. 뭐 그건 더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들, 가령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수요가 견인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겠죠.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이제 강제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수그레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뭐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얼마 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국 가계의 실질 임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시간제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좀 덜해서 한 1.5%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줄로 알고 있어요. 네네.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속하게 줄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PPI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 부담이 이제 급속히 강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긴축이 어쨌든 뭐 적어도 2000년대 이후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뭐 0.5%포인트라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강한 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정학적 갈등 요인들, 높은 에너지 가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산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네. 수요가 줄면서.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사실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간에 끝나고 오히려 빠르게 빠르게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냥 제로 금리 만들고 다시 양적 완화 또 하고 뭐 이런 상황 네, 저는 혹시 되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연준은 사실은 굉장히 공언을 하고 있죠. 거의 뭐 3.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는 추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로 금리 상승 사이클, 이전 금리 상승 사이클을 그 다음 차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금리는 항상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전 사이클이 그럼 언제였냐? 2018년 4분기죠. 그때가 미국 금리가 2.25%에서 2.5%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시기든지 잦아들고 그게 디플레이션으로 급속히 진행을 되면은 다시 연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개인적으로 제로 금리하고 그 양적 완화밖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일본은 그럼 왜 금리를 못 올리겠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는 건데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데는 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시장, 특히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높으니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금리 인상의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면서 조정을 시키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미국 주식시장. 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자기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하게 되면은. 사실 올 1분기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회귀할 가능성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그럼 봅니다. 다시 자산 버블이 다시 그렇겠죠. 생겨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꽤 많은 분들은 연준이 3에서 3.25%까지는 네네네. 좀 금리를 올릴 거다. 네네네. 연준도 그런 정도의 이제 일종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네네. 미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중에 상당수가 자, 인플레가 지금 피크는 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지난해 5월부터 사실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네네네네.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점점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나와 떨어질 거다.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후지산 모양으로 거짐하게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한 3-4% 정도까지 가면 연준이 그래도 한 중립금리 수준으로 2.2에서 2.5% 또는 2.5% 전후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식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그쪽에 가까운 입장인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그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자산 가격이 더 빠진다든지 또 경기 침체가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다시 1, 2년 안에 뭔가 이제 제로 금리를 만들고 양적 완화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자산 시장의 어떤 급격한 조정을 갖다가 연준은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지금까지 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연착륙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자산 시장의 어떤 폭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리 인상이 사실은 자산 시장의 어떤 폭락을 불러온다라고 보통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산시장의 폭락이라는 거는 일단 그거는 전제가 돼야 돼요. 아주 강한 긴축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때 가령 뭐 폴 볼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모를까. 사실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은 사실은 뭐 0.5%포인트씩 몇 번 올린다고 해서 뭐 한두 번? 뭐 말아야 두세 번 정도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산시장의 폭락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산시장의 폭락이 이 어떤 기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충분히 봐왔잖아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무너진 거는 앨런이라는 거대 기업의 사기가 있었고요. 2008년 역시 마찬가지로 리만 브라더스 역시 뭐 준사기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0년의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닥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코인 시장의 루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종의 어떤 반사기? 자, 코인 이야기 제가 좀 이따 다시 해주겠고요.
그러면 예. 그 내용을 이야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어쨌거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끌어가는 네네네. 미국 그리고 우리는 한국 땅에 이제 발 딛고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한국 시장으로 해서 미국 주식 시장, 네. 그다음 미국 주택 시장, 네. 한국 주식 시장, 네. 한국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 네네.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시기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아닐까요?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네. 미국의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에 한 35%가 올랐어요. 100대 도시 네네.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기준으로 하면 20%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근데 이걸 좀 유심히 따져봐야 될 게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게 사실은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네네. 2008년 그 직전 1년 동안에 오른 게 15%였었어요. 현재 시점에서 1년 동안에 오른 게 과거 이제 부동산 어떤 버블 폭락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스 연준이 사실은 3월 달에 보고서를 거기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버블이 익어가고 있다. 익어가고 있다. 네, 익어가고 있다. 경제 펀더멘탈과 유리되어 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가계 자산 소득을 뛰어넘는 네. 오버프라이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단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거시경제적 이슈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가계의 건전성은 2008년 금융위 때보다 건강하며 사실은 악성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의 어떤 보고서니까. 그래서 포춘이 그 민간, 그러니까 대학교에다가 그 연구를 의뢰를 했어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애틀랜틱 대학교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서 그 연구진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오버프라이싱이 거의 뭐 100개 도시 전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들을 유심히 본 거예요. 뭐 아이다호 주변의 보이시, 주도죠. 보이시, 유타,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 그 다음에 텍사스 오스틴. 플로리다는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들은 비교적 어떻게 보게 되면 휴양지라든지 한산한 도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느냐? 미국의 코로나 상황들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교회로 많이 다가버린 거예요.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2008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가령 뭐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뉴욕은 5%가 올랐고요. 오버프라이싱이 5%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A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디스가 그런 진단을 또 했습니다. 사실은 향후 1년 내에 미국의 주택 시장은 조정이 시작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조정이 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5% 10% 조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산시장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애틀랜타 대학의 이제 결론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택시장이 버블이 아닌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집어요. 버블이라는 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오버프라이싱, 과잉평가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드시 투기적 열풍이 가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의 지금 2008년과 다른 점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과연 투기적 열풍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실소유자들이 많이 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이 겉으로 봐가지고는 버블 이전용이 익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설사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2008년과 같은 거시경제적 이슈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미국 그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른 것의 이제 배경이 중요한데 네네네. 사실 모기지 대출이 늘어난 규모를 따져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정점에서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네네. 대략 한 10% 정도 좀 늘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이제 그 하우스홀드 뎃 가계 부채죠.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금융위기를 불렀던 서프라임 론 비중은 아주 극단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로는 이게 미국의 이게 이제 절대적인 가계 부채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GDP 대비 또는 미국 국민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을 봤더니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가계 소득도 늘어난 거에 비해서 사실 가계 부채의 상대적인 크기는 쪼그라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정부 부채가 늘었지. 그렇죠. 사실 가계 부채는 어쨌거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상대적인 크기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는 2008년 상황 같은 상황은 안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이미 상당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긴축의 영향에서 어떤 네. 자산시장도 일단은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과거와 같은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어떤 네. 폭락장세로 연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네, 있는 네. 거고요. 그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될 조정을 갖다가 겪고 있는 거다. 네네. 숨가쁘게 지금 달려오지 않았나요? 사실은. 네네.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면서 어떤 강책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네. 쉬어야 되거든요. 네. 쉬지 않으면 다시 못 달립니다. 자산시장 역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위적 요인이 많이 개입이 되는 거지만 자연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을 될 거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누구도 뭐 바닥을 갖다가 예측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공포에 질려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최소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어떤 돌발적인 변수들은 그거는 뭐 우리들이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갑자기 뭐가 터진다거나 중국 경제에 뭐가 엄청나게 뭐 어떤 큰 이슈들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들의 어디에서 굉장히 큰 어떤 회계 부정에 관련된 이슈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들이 불거진다거나 과거처럼 그런 경우는 뭐 그거는 충분히 뭐 누구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미국의 긴축 어떤 연준의 긴축만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는 힘들 거다. 지금 많이 일단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어쨌거나 추가적인 뭐 미국 증시의 조정은 크지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여의도에서 금융시장 쪽에 있는 분 의견을 들어보니 자기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이 이제 물가가 가파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플레가 일정하게 완만하게나마 잡히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일종의 안도랠리 비슷하게 뭐 한 9월 또는 뭐 조금 길면 10월 정도까지 안도랠리가 오다가 다시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지지 않겠냐. 다만 이제 그게 말씀하신 듯이 뭐 2008년식의 그런 급격한 폭락 이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고 사실은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단지 안도랠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그거는 뭐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거지만 가파른 반등은 힘들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조정폭을 갖다가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리는 어떤 안도랠리들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내년에 이제 침체의 우려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급락세는 오래 가진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리세션이 확실하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로금리라든지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신호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시장은 다시 과거의 어떤 반등세를 갖다가 넘어서 다시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했다라는 전제하에 좀 기존에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 좀 과도하게 빠진 종목 그런데 헛바람이 들어간 주식들 말고 좀 실체가 있고 현금 흐름 상태가 좋고 향후에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주식들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 조건이 안 좋아서 미국 증시에 접근하는 게 짧은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좀 그나마 사실 이제 한국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서학개미들 사는 종목의 거의 대부분은 뭐 ETF 아니면 그 다음에 빅테크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 장기적으로 그게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뭐 이런 정도로 꼽고 나머지 종목들은 메타나 또는 뭐 심지어 구글까지도 네네. 아마존도 그렇고는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될 종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혹시 좀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저도 네. 그런 쪽으로는 대충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미국도 역시 뭐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은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을 좀 관심을 두고서 네네. 보는 것도 쪽은 물론 뭐 일부 계열 종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쪽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지금 많이 올랐던 아까 빅테크 기업의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약간 좀 덜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쪽을 좀 주목해서 이제 좀 보고는 사실은 있습니다. 예, 혹시 개별적으로 좀 주목해서 보는 종목이 있나요? 저는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네. 제가 좀 예. 같은 주식도 어떤 가격에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사실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전에는 제가 미국 주식 가격 많이 올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기도 힘든 데여서 가능하면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네, 그렇죠. 좋은 종목들 잘 고르시면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짧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종목들이 꽤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네네네. 국내 일단 주택시장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양국의 네. 주식시장, 주택시장 중에서 제일 위험한 쪽을 국내 주택시장으로 좀 보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버블이라는 개념을 아까 그 애틀랜틱 대학교 네네. 그 연구진이 한 거는 거의 똑같이 봅니다. 네. 가격이 과잉평가된 거는 1차적인 거고요. 사실 뭐 과잉평가될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있겠죠. 그러면 실수요가 뒷받침이 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투기적 열풍이 가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령 뭐 20, 30대들을 갖다가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가령 뭐 영끌이라든지 불과 1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주택시장 자체가 사실은 부채 의존 시장이지만 부채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접근인 자체가 상당히 힘든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세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떤 거품들을 너무 많이 키워온 거 아닌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주변부부터 뭐 서서히 지금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빠지는 현상들이 이제 점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확 꺾인다. 일단 뭐 이자보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주식 시장에 빚을 낼 때는 몇 억씩 이렇게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게 신용을 얻는다고 해봐야. 근데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뭐 최소가 뭐 억대 아니겠어요, 사실은? 억대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저희가 지금 아파트 부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 내는 책에 또 자세한 분석 내용을 실을 텐데 그 주택 거래 건당 주택 대출 규모가 2014년이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 집값이 바닥이었을 때 그때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 평균 대출 금액이 5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빚을 내면 이게 몇 억씩 내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가 아닌 게 저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다 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주로 연세 드신 옛날부터 사시던 그런 주택 소유주들이 중간에 대출을 새로 내요. 추가로 대출을 내요. 그러니까 내는 이유가 등기부 등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원래 집값 수준에서는 대출이 얼마 안 됐다가 더 낼 수 있는데 얼마 안 됐다가 집값이 확 뛰니까 이게 대출을 더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더 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강남에 뭐 비싼 아파트가 20억을 새로 대출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겠냐. 결국 편법으로 자녀들한테 차용증 써주면서 정형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뭐 한 채 더 갭 투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게 이제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사실상 이제 물론 부모님한테 정여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나마 가계부채 통계가 덜 잡힌 거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다. 거기다가 연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택담보대출만 내는 게 아니라 뭐 신용대출도 네네네. 되고 심지어는 뭐 카드비까지 예, 걸어쓴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다가 결혼한다고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서 돈 받고 네. 저희가 이거 2016년에도 비슷한 작업을 네. 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또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는 네. 특히 코로나 시기에 투기가 몰린 네. 그 아파트들 보니까 진짜 갭 투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집을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갭 투기라는 것 자체가 전세 끼고 그렇죠. 자기가 빚내서 집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의 네네네. 부채는 5배가 더 넘게 증가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민간 부채의 폭주의 위험성을 갖다가 경고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게 네. 진리입니다. 우리는 국가 부채를 보통 걱정하는데 네. 국가 부채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한국은 또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예. 코로나 시기에 정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적게 늘어났고 예. 가계부채는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거든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랑할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은 민간 부채라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네, 가령 네.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부채의 절대적 양, 그 다음에 그 속도, 이 자체가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 부채가 너무 폭증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로 이 거시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네. 만약 이게 어떤 기제가 됐든지 가령 자산시장의 어떤 기제로 인해 가지고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낙폭을 키운다거나 네. 전세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그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이슈로 비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나쁜 이유는 정부 부채가 적다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민간 부채가 폭증하게 되면 그 부담은 나중에는 온전히 정부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간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 빚을 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민간 부채를 갖다가 폭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의 어떤 위기도 뭐 일부분 있었겠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또 빚을 졌을 테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저는 그걸 투기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과는 아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자산시장과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이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제일 위험할 거고 제일 취약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네. 되게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는 게 이건 진짜 제가 보면 볼수록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먹는다고 하면서 무주택자들, 젊은 세대들, 네네네. 결혼 앞둔 세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엄청나게 규제 풀어주고 네. LTV 비율 완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뛰어들라고 부추긴 정책을 계속 했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다가 아까 이제 전세 가격 이야기하셨는데 전세 대출 규모를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20조 원대에서 100몇십조 원으로 올려버렸잖아요. 늘려버렸잖아요. 이걸 다 서민복지라는 이름으로 했거든요. 아직 무주택자들에 대한 복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짓거리인 게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흐름에서 그리고 갭 투자가 승행한다고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계속 늘려주면 전세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서 그만큼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갭 투기를 계속 장려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주택자 뭐 투기 막는다 그래서 갭 투기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갭 투기를 장려해 주도록 계속 전세 자금 공급해주고 전세를 레버리지로 한 갭 투기를 계속 더 승행하게 한 거고 나중에 갭 자체가 없어서 무갭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무갭 투자에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아예 마이너스 갭 투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만든 것 중에 또 한 축은 왜 각종 뭐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서 전세 저 보증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라고 하면 전세가가 3억 5천이면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겁나서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이제 마이너스 갭이 안 떨어지는데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그렇게 3억 5천까지 보증보험을 들어줘 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집값이 빠진 상황이 아닌데도 역전세 상황에서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 정말 이제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아니 이걸 뻔히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뭐 나름 자기네들 지지층인 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집값이 올라서 마지막에 연끌하게 만들었고 그 연끌한 사람들 이젠 집값이 빠지게 되면 그 빚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회 이제 막 나와서 출발하고 이제 소득 모아서 재산을 형성해가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도 뭐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끊어버리면은 전세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물론 가죠. 그렇지만 그거는 고통의 시간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전세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집주인을 도와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집주인은 그걸 믿으니까 자꾸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전세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값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집값도 거기에 따라서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되 사실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정교한 조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가 기준들이 전부 다 있을 테니까 그보다 높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분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집행되는 정책 자금들. 가령 그거는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전세대금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로라든지 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싸게 빌려주는 건 좋아요. 단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기에는 주택시장에 부양시키는 연료로 쓰이지 않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연구를 통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보거든요. 대출 규제를 촘촘하게 만들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건들을 엄격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요건들을 완화해주고 전세 보증보험도 원래는 뭐 집값에 예를 들어서 몇십 % 한정하다가 점점 이제 높여주고 법위도 점점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뭐 예를 들어 LTV 비율도 뭐 80%, 9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화해주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쓰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거죠. 이건 국가가 보증해주는 돈이고 그러면 이런 저금리에 이 돈 써서 누군가는 그리고 또 막 주위에서 갭투기해서 돈 벌었다, 집 사서 돈 벌었다 이러는데 자기도 돈이 없지만 아니 돈이야 뭐 공공기관에서 아예 책임지고 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안 끌어다 쓰면 오히려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관련한 유튜브들은 빚내서 그렇게 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뭐 되게 한심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주택시장 이야기 한참 했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내 주식시장도 일단 미국보다 먼저 매를 맞았고 지난해 중반 이후로 주가가 슬금슬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좀 조정을 거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는 건지. 그 사실은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이른 시기에 더 빠른 조정을 보였죠. 그거는 우리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보다도 오히려 중국발 이슈에 좀 민감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으로 올수록 최근으로 점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볼 때 미국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변수로 잡을 수 있는 게 중국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틀어막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게 뭐 막스가 얘기한 건데 변종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뭐 액체가 기체로 되려고 하게 되면 펄펄펄펄 끓을 때까지는 사실은 정중동이잖아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민간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뭐 제로나 코로나 정책이 불러온 어떤 역효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국 경제를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내몰고 있는 거고 또 실시코로도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개도국한테 빌려준 돈이 한 500조 정도 데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그 긴축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사실은 개도국의 어떤 디폴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벌써 뭐 IMF 구제금융 신청한 나라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령 이제 중국발 만약에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이상 징후들이 발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와 중국 어떤 금융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사실은 그게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한 조정을 받았고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올 상반기, 올 2분기 지금 5월이니까 6월달, 7월달 정도가 되면은 중국이 지금의 어떤 내재하고 있는 위기들을 어느 정도 걔네들이 그 수습하느냐 아니면은 더 악화를 가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 상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의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중국발 리스크를 그렇죠. 하여튼 계속 유념해서 봐야 된다.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근데 어쨌거나 국내 시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 근접한 걸로 보인다. 네, 뭐 한국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네네. 지금 거의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령 뭐 1, 2위를 다투는 업종들 중에서는 그런 섹터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네. 성장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희 선대인 TV에서도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는데 시장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좋은 종목이 정말 너무 싸다라는 네. 수준까지 떨어지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대부분 보상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어지고 있는 건 인플레가 오기는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하는 게 네. 실물 경제 쪽에서 인플레가 온 거고 네. 자산 시장은 오히려 실물 경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네네네. 그리고 유동성을 축소하니까 네네네. 사실 자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인플레, 네. 즉 자산 가격이 높아져 있던 건 오히려 이제 지금 꺼지고 있는 건데 네네네.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부동산 업계 쪽이나 그쪽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인플레가 오면 역시나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데에는 돈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특히 현대의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 돈만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좀 더 특히 좀 편한 표현을 하면 부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어야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줄을 막아버리면 간단해요. 진짜로 독하게 맘먹고 내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잡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금리 올리는 게 돈줄을 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올해 4번인가 5번, 몇 번 남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일부에서는 50bp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슬슬 언론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한 50bp 정도 올릴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입장 같아서는 지금 50bp 올리면은 지금 몇 억씩 빚는 사람들은 사실 변동금리로 밀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코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이제 코인 이슈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스터디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암호화폐가 뭐 등장한 거는 뭐 탈중앙화 뭐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돈에 비해서 가치를 더 잘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계속 등장하고 또 이제 많이 판을 키워왔어요. 근데 그 사실은 가격의 흐름을 보면 유동성이 넘쳐날 때 훨씬 더 강한 투기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주식 시장, 뭐 부동산 시장이 그 코로나 때 많이 움직였다고 하지만 사실 코인이 같은 시기에 오른 상승률에 비하면 정말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최근에 뭐 아까 루나 이야기 하셨지만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휴지 조각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99.99% 하락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믿었던
현금 가치가 없는 현금에 비해서 더 가치를 잘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었나? 제가 몇 년 전에 그 소장님하고 대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몇 가지의 대표적인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거 뭐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의 제로의 가치에 수렴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는 그 시각에도 지금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의 믿음이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령 뭐 비트코인이 만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격이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코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령 뭐 탈금융화라든지 네. 탈중앙 뭐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 네네.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블록체인 뭐 생태계를 갖다가 뭐 그게 NFT라든지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우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혼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코인과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블록체인 경제와 어떤 연관계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그게 화폐로 쓰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존 기득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란 얘기죠. 가령 지금의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일종의 암호화폐들을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그 CBDC 같은 경우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것처럼 네네. 그 자체의 시스템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건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명히 기여하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코인들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블록체인 경제라든지 이런 것과 탈중앙화된 어떤 사회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얘기죠. 직접적인 연관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남느냐? 사람들의 믿음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 거기는 담보도 없는 겁니다. 지금 테라와 루인의 관계는 뭐 알고리즘 그걸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코인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가령 뭐 금융에 쓰든지 화폐로 쓰든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 의도를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변동성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성을 줄이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어떤 1코인을 갖다가 가령 미국 버파라든지 유로화에 1대1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페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페그를 시켜주냐? 코인의 시가총액만큼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가지니까요. 그 코인만큼의 안전자산을 자기들이 그게 이제 미국 달러가 됐든지 미국의 국공채가 됐든지 자기들은 그걸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 과거의 금태환이랑 비슷한 느낌. 예, 그렇죠. 이제 뭐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는 페그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담보라든지 실제로 그런 현금이라든지 국공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누가 검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스테이블 코인 자체, 그러니까 안전자산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결국은 1테라라는 거는 미국의 1달러랑 페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게 되면은 1달러 상당의 루나를 갖다가 교환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알고리즘으로. 근데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1테라가 1달러라고 하게 되면은 이 루나라는 게 항상 2테라 시가총액보다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네네. 근데 만약에 루나의 가치가 지금처럼 어떤 기재에 의해서든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루나를 더 찍어야 되겠죠. 막 찍으면 찍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는 급락을 하겠죠. 그럼 막 이걸 갖다가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건데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가 떨어지고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가 떨어지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루나가 이 테라를 갖다가 뒷받침해 줄 거다. 테라의 가치를 항상 1달러로 뒷받침할 때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베팅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알고리즘 기반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였던 거는 뭐 같고요. 더 복잡하게 얘기들하면 뭐 20%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렇게 위험한 기반 위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예요. 사실은 안전자산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안정성 자체도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돈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도권으로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부에서는 뭐 신탁을 해놨다 뭐 어떤 재단을 통해서만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복잡하게 끝까지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2단계만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놓으면 다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루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테라 가치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그 근도영 대표라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뭐 1,000몇백억인가요? 뭐 그 정도를 샀다고 그러죠. 사실 비트코인도 그게 구체적인 어떤 딱 근거가 있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그걸 사서 어느 정도 거기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가치가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루나는 테라의 가치와 연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 정말 실제로 그 실체들을 따져보면 그 실체가 확실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건너와 버리면 2단계 정도로 건너와 버리면 정말 그럴듯한 뭔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중이라는 거는 저도 거기에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갖다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그게 결국은 사기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엄청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갖다가 실현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그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냐를 갖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뱉고 있는 말들 가령 뭐 탈중앙화 아니면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등등등등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혁명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일시에 못 바꾸는 겁니다. 세상은 기존 시스템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이 잘 안 바뀌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아무리 장밋빛이고 진짜 당장 내일이면은 이룩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거의 뭐 살아생전에 거의 못 이룰 수 있는 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물론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좋은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기존 시스템을 일시에 허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것들이라도 그게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웬만한 어떤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금리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 아니었나요? 주택 가격이 오른 수준도 다르지만 더 문제는 이게 그걸 떠받치고 있는 그 가계부채의 문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정점에서 14년 동안 20%도 채 안 늘었어요. 근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2배가 늘었거든요. 2배. 그리고 집값도 미국은 한 40% 뛰었나?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한국은 근데 이미 2배가 훨씬 넘게 뛰어버렸잖아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한 현상은 공통적인데 한국은 규모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실적으로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주택 가격이 뛰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테일하게 윤승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입자도 2년 만기되어 연장하고 싶어도 주인이 들어온다면 법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뭐 정부 기관이 단속하지도 않고요. 2+2라고 말만 하지. 저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선분양제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투기를 굉장히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끌족들이 집을 구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에 막 갭 투기해서 그렇게 빚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들 받으면서 계약금만 일단 자기 돈으로 내고 그 다음에 60% 이상은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집단대출도 건설사가 1차 보증하고 또 주택금융공사 같은 주택도시기반공사 같은 데서 공적 기관이 보증을 또 해줘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선분양제하고 짝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겁도 없이 2억 자금만 가지고 막 12억짜리 집을 분양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너무 부동산 때리니 젊은 층들이 연끌해서 매수하려고 하니 그리고 사지 말라고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 나중에 전세자금 풀게 만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급격하게 늘었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뭐 한쪽은 다주택 투기 막는 그 대출 규제 내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수요라고 표현해요.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의 그런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 뭐 서민 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계속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내요. 제가 무슨 뭐 문재인 정부에 따로 그냥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책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결국 건설업체는 은행한테 돈 빌린 거고 전부 개인에게 떠넘긴 거죠. 결국 건설업체만 놀았죠. 사실은 건설부채를 가계부채로 떠넘기는 과정의 지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공급이 3년 후까지 안 돼서 하방은 닫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업계나 또 뭐 부동산 관련한 유튜버들 이런 데 보면 계속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집값은 더 오를 거다. 또는 뭐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경우는 네. 그게 이제 실수요자만을 고려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거기는 이제 투기적 수요 자체를 갖다가 뭐 그게 건설업체들이 원하는 걸 거고요. 그걸 다 포함하면 뭐 공급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미국 시장의 테슬라라든지 SNS 읽어보면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그게 뭐 얼마 간다, 뭐 비트코인은 얼마 간다. 한국의 똑같은 겁니다.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네. 만약에 어떤 하락장으로 사이클을 들어갈 때는 거기는 아주 진짜로 좋은 것 빼고는 그것도 하락 압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시장이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제는 수요가 유지되거나 수요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좀 광범위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쌍말 실수요자들도 줄어듭니다. 네. 내가 지금 회사 왜 부동산이 오르느냐를 자꾸 생각하고 부동산이 자꾸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공급이 부족하다? 그걸 갖다가 정량적으로 뭐 건설연구원이라든지 가령 뭐 건설업체의 어떤 뭐 마이크 역할을 하던 연구소들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뭐 애널리스트들도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뭐 ETF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라는 게 만약에 일반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살라고 하겠냐는 얘기죠. 사실은 그거는 스마트머니들이 충분히 떨어지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시점 초기 단계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할 때는 일반 대중의 수요는 좀처럼 살아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수요의 어떤 가변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면 공급이 적다? 뭐 아니면 공급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하는 말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문가일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급 부족 아닙니다. 그 어떤 분양, 착공, 입주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0년대 14년까지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 오히려 공급이 더 적었고 절대량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뛰기 시작한 2015년 이후로 분양, 착공, 입주 어떤 기준으로도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머리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도권 인구수가 예를 들면 2000년 같으면 한 해에 35만 명 늘어났거든요. 네. 이제는 한 해에 5만 명, 7만 명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도 주택 공급 물량은 2000년대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근데 공급 부족하다? 그럼 왜 2009년부터 해서 2013년 또는 2014년 상반기까지는 왜 수도권 집값이 그렇게
침체였고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이게 자꾸 온갖 집값이 오를 때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그럴 때는 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집값이 뛰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인과관계를 거꾸로 보셔야 돼요. 절대적 숫자는 많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은 많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티즈 아시죠? 마티즈 타고 싶으세요? 아니면 벤츠나 심지어 더 올라가서 포르쉐 같은 거 타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면 마티즈보다는 벤츠보다는 포르쉐 타고 싶다 그럴걸요? 근데 그건 wan트예요, want. 욕구. 근데 사람들이 왜 마티즈를 타나요? 마티즈를 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티즈를 고르는 거예요. 소나타를 꼭 선호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서 또는 구매력 수준에서 소나타 탈 사람 타는 거고 그 다음에 벤츠 타는 사람 타는 거고 포르쉐 타는 사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나름 다 100평씩 살고 싶죠. 100평에 뭐 한강변에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짓고 살고 싶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돈, 구매력이 있나요?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want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willing to pay 뿐만 아니라 able to pay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want하고 effective demand, 유효 수요라는 걸 자꾸 혼동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사실 저 같은 세입자 입장으로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집값 하락, 가계부채 부실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입니다. 지금 대부분 집 가신 분들이 쓰신 레버리지는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가 아파트 등기부 등본 떼서 부채 실태 조사해 보면서 더더욱 저도 실감했습니다. 윤쌤, 기본적인 금융 공부를 할 수 있는 서적 추천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게 금융 공부라고는 모르고 자산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놓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톨라니 안드레 코스톨라니 그분이 쓴 책들 중에서 몇 권 아주 좋은 책들이 인상 깊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찾아서 뭐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5년 새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버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점진적 우하향 안정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버블이 터지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로 갈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 더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지도 감사합니다. 뭐 이건 제가 그냥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뭐 윤쌤이 나중에 좀 보충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2008년 또는 2009년 시기부터 해서 2013년 또는 한 2014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그 흐름이 그런 식의 하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사실 그 가능성이 그리고 아주 낮은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1년 가까운 동안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집값은 높은 상태에서 서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대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거래는 이어지지 않는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이제 빚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그게 사실은 지난 기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좀 물론 뭐 그 사이사이에 약간씩의 기복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최소 4, 5년 이상의 조정 또는 길면 한 뭐 6, 7년까지 이어지는 조정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뭐 윤석천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뭐 같은 생각이지만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하는 일은 잘 없을 거다. 그래서 또 금융시스템 위기로 치닫는 가능성도 상당히 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2008년 위기처럼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의 경기를 잘 조절하고 부동산 가격 가라앉고 하면 이런저런 뭐 역전산업부터 해서 뭐 하우스프 이야기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면서 금융당국이나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또 웬만큼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이 높진 않다. 그래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발이든 또는 미국에서든 또는 다른 나라에서든 국내 경제에 직접 충격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뭐 충격이 발생한다든지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 수출도 꺾이고 경기도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 상당히 이어지면 연쇄적으로 좀 문제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수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죠. 윤 선생님 모셔놓고 제가 또 너무 오래 붙잡아둘 수도 없고 윤 선생님 말씀을 더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